안녕하세요. 홍석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능 점수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능 점수의 산정 방법은 코코모 방법에서는 원시 코드의 라인스, LOC를 기반으로 공수를 계산을 했었죠. 맨파워를 계산을 했는데요. 그러나 원시 코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인스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초기 단계에서 라인스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언어나 개발자의 수준 그리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생성되는 코드의 라인수가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개발자가 이제 초급인 경우에는 같은 기능의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라인스를 좀 길게 잡는 경우가 많고요. 이유는 뭐냐면은 적절한 펑션을 쓰지 못하거나 라이브러리를 쓰지 못할 때도 생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도 이제 같은 형태의 이제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라인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객체 지향 중심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라인수만으로 소프트웨어 규모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소프트웨어는 입출력의 개수도 많고 조회나 검색 기능도 많이 있죠. 또 기능 간의 인터페이스나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 점수 방법은 이와 같은 기능, 입출력,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인터페이스 조회 등의 기능의 수를 판단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즉 라인 수와 무관하게 기능이 많으면 규모도 크고 복잡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정량화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산정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이 잴 때는 센티미터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킬로그램을 이용하고 물의 양은 리터를 측정 단위로 사용을 하죠. 이하고 마찬가지로 기능 점수는 그러니까 펑션 포인트는 개발하려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즉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상대적인 점수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대학의 종합정보 시스템을 예로 들면은 학생관리용 소프트웨어는 입력, 수정, 삭제, 조회 기능이 있어 갖고 기능 점수 10점을 준다면 학생 검색용 소프트웨어에는 단순히 조회 기능만 있다고 판단해서 5점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기능 점수 산정 방법은 입출력,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인터페이스 조회 등과 같은 기능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사무용 또는 관리용 소프트웨어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능 점수 측정 유형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측정 유형을 보면은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신규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을 산정을 하죠. 그래서 DFP라고 해서 Development Project Function Point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 프로젝트에서는 Enhancement 프로젝트인데요.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 추가 개발에 대한 비용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Enhancement Project Function Point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도 기능 점수 측정을 하는데요. 현재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 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펑션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 점수의 산정 방법을 보면은 산정 근거가 기능의 수, 그러니까 입출력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그리고 인터페이스 조회 이러한 것들을 보는데요. 라인스하고 무관하게 기능이 많으면 규모가 크고 복잡도도 높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LOC 방식에서 우리가 한계를 보일 수 있는 게 어,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래머의 어떤 능력에 따라 가지고 라인스가 좀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이제 기능이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정량화가 됩니다. 개발 비용을 산정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체킹을 하면은 라인스 LOC 방식의 경우 프로그래밍 언어와 프로그래머의 능력에 따라 라인 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디펜던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펑션 포인트를 쓰는 게 좀 더 명확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에 이제 기능 점수 펑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상대적인 점수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기능 점수 산정 방법의 용도를 좀 보면요. 소프트웨어 개발 시의 비용을 산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비용을 산정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 필요한 자원을 산정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능 점수 산정 방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펑션 포인트의 특징을 보면은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요구사항이 중심이 되는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LOC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죠. LOC는 라인, 프로그램의 라인 중심이 되는 거. 코코모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LOC 기반인데요. 초기에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체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 복잡도를 측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구형 관점이 아닌 사용자 관점. 그러니까 구형 관점은 물리적 파일, 그리고 화면, 프로그램 수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아닌 사용자 관점의 요구 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형 관점이라는 거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물리적인 구형 관점은 물리적인 파일이라든지 그리고 화면 그리고 프로그램 수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라인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개발 측면이 아닌 사용자의 요구 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측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개발 기술과 개발 방법, 품질 수준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언어와는 무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언어와 무관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의 전체 단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의 전체 단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언어와 무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죠. 프로그래밍 랭귀지와 무관하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이제 기능 점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1979년에 알란 알브레이트가 소개를 하고 1986년에 국제 기능 사용자 그룹 IFPUG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IFPUG라는 국제 기능 사용자 그룹이 발족으로 활성화가 되었죠. 그리고 ISOIC라고 해서 14143이라고 해서 펑션 사이즈 매저먼트 FSM으로 소프트웨어 크기에 대한 국제 표준이 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비용과 자원 소요를 산정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기능 점수의 기준을 좀 보겠는데요. 기능 점수의 기준이 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은 크게 데이터 기능과
트랜지션 기능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능 점수의 기준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 기능은 내부 논리 파일, 그러니까 IF라고 해서 internal logic 파일과 그 다음에 외부 연계 파일, external interface 파일이 있습니다. 트랜지션 기능에는 EI라고 해서 external input, 그 다음에 외부 출력, external output, 외부 조회, external inqui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기능과 트랜지션 기능으로. 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선정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기능 전수 방법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간이 기능 전수법인데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기획 및 발주 단계에서 펑션 포인트를 쓸 때 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이 기능 점수법은 기획 및 발주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기능을 도출한 후에 각 기능에 평균적인 복잡도를 적용해서 기능 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규 기능 점수법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단계 이후에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도출하고 유형별 복잡도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 점수를 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내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이러한 프로젝트에서는 간이 기능 점수법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계획 단계에서의 개발 및 산출을 위해서 간이 기능 점수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규 기능 점수법은 설계 단계 이후에 사용하면 유용하죠. 자, 기능 점수 산정 방법의 일단 장점을 한번 보면요. 사용자의 요구사항만으로 기능을 추출하여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구현 방법과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즉 구현 기술, 구현 언어, 개발 도구, 개발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일관성 있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현 방법과 무관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요. 구현 기술과 그러니까 실제로 구현하는 기술, 그 다음에 구현 언어, 그 다음에 개발 도구, 그 다음에 개발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부분이죠. 일관성 있게 제공. 그래서 이제 실제 구현 방법과 그렇게 이제 관련성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구사항만으로 측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개발 방법이나 개발팀과 무관함으로 소프트웨어 규모 측정에 일관성을 제공하죠. 그래서 이제 개발팀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관함으로 소프트웨어 규모 측정의 일관성을 제공한다. 뭐냐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실제로 개발 구현 언어에 따라서 이제 LOC 방식의 구현 언어에 따라서 라인 수가 달라지고 개발자의 능력에 따라서 라인 수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이제 기능 중심으로 포인트를 매기기 때문에 실제로 규모 측정을 할 때 일관성이 좀 보장이 된다는 얘기죠. LOC는 같은 기능이라 하더라도 일관성이 조금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모든 개발 단계에서 사용을 합니다. 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분석, 설계, 구현 단계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주로 계획 단계에서 사용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분석 설계와 구현 이유가 나뉘어서 실제로 계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간이법이 아닌 이렇게 정규 기능 점수법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기능 점수 산정 방법의 단점을 좀 보면요. 높은 분석 능력이 필요하죠. 요구사항으로부터 기능을 도출하려면
이제 상당한 분석 능력이 필요한데요. 결국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많은 전문가가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점수, 펑션 포인트의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이 방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점수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부 로직 위주의 소프트웨어에는 다소 부적합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알 수 있는 기능을 측정하기 때문에 로직 중심의 소프트웨어를 측정하는 데는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 중심의 기능적으로 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개발 규모 측정에 적합한 부분인데요. 개발 규모를 예측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이게 실제로 개발 공수라기보다는 펑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규모 측정 부분이 조금 더 적합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여기서 실제 개발 공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긴데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맨먼스 부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가지고 환산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이제 간이기능 점수법에 대한 산정 방법을 좀 보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평균 복잡도의 가중치를 가지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까 앞쪽에서 나온 것처럼 데이터, 트랜잭션 유형이 있고요. 5가지 유형에 적용되는 복잡도에 대한 계산된 가중치의 평균값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5가지 유형이 있고요. 내부 논리 파일, 요거는 7.5에 해당이 되고요. 외부 연계 파일은 5.4, 외부 입력은 4.0, 외부 출력은 5.2, 외부 조회는 3.9. 이러한 형태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간이기능 점수법 부분인데요.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평균 복잡도 가중치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기능의 크기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간이기능 점수법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간이기능 점수를 산정하는 절차를 보면요. 첫 번째가 측정 유형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측정 범위와 애플리케이션을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정 절차가 측정 유형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개발이냐 개선이냐 어플리케이션 결정이냐 이런 거를 보는 거고요. 이걸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측정 범위와 두 번째가 어플리케이션의 경계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데이터 기능 점수를 계산을 하는데요. 데이터 기능 내부 논리 파일과 외부 연계 파일을 도출을 하고요. 도출된 데이터 기능 곱하기 평균 복잡도의 가중치를 계산을 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트랜지션 기능의 점수 계산을 하는데요. 트랜지션 기능이 외부 입출력,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EI, EO, EQ. 그래서 외부 입력, 출력, 외부 조회를 도출하고 도출된 트랜지션 기능에다가 평균 복잡도의 가중치 4.0, 5.2, 3.9를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정 전의 원가를 계산을 합니다. 총 기능 점수에다가 기능 점수는 단가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보정 인자를 결정한 다음에 보정 후에 개발 원가 계산을 하죠. 네 가지 보정 개수, 규모나 어플리케이션 유형, 언어, 그리고 품질 및 특성을 가지고 보정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좀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측정 유형을 결정하는 부분 한번 볼게요. 측정 유형을 결정하는 부분들은 프로젝트의 형태가 이제 신규로 개발되는 프로젝트인지 아니면은 기능을 보강하는 개선 프로젝트인지 아니면은 신규 또는 개선 후에 특정한 시점에서의 측정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개발 프로젝트의 기능 점수, 개발 규모를 측정할 때죠. 일반적으로 이 방식이 많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어서 최초 설치했을 때 기능 크기를 산정을 하는 건데요. 즉 프로젝트에서 사용자를 위해 제공되는 모든 기능을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개선 프로젝트의 기능 점수 부분인데요. 변경의 규모를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 변경된 부분의 기능을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즉 완료된 프로젝트에서 추가, 수정, 삭제된 부분만 그 크기를 측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다음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기능 점수라고 해가지고 응용의 규모를 측정하는 부분인데요. 어플리케이션 기능 점수는 현재 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개발 프로젝트 기능 점수에 개선 프로젝트 기능 점수까지 포함된 것을 말하는 거죠. 현재 운영 중인 전체의 부분들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즉 설치된 시스템이 제공하는 현재 기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기능 점수는 기능 보강과 같은 변경이 이루어진 후에 반드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는 신규로 개발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능 점수를 측정하는 과정을 설명을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좀 보겠는데 측정 범위를 한번 보면요.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경계 부분을 잡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사용자 측정 범위를 할 때 실제로 여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이쪽 인사 관리가 있고 회계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학사 관리는 이제 자체 어플리케이션 내부의 이제 인터널 로직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EIF 같은 경우에는 익스터널 인터페이스 파일인데요. 실제로 이제 외부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인터널 로지컬 파일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학사 관리할 때 인사 관리나 회계 관리를 연결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측정 범위를 일단 세팅하는 게 중요하겠죠. 개발하려는 소프트웨어 측정 범위.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시스템 부분까지도 보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측정 범위와 애플리케이션 경계 식별을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측정 범위에 포함될 서브 시스템, 그러니까 요소를 식별을 하는 건데요. 측정 범위는 이제 기능 점수를 측정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상에는 몇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요. 기능 점수의 측정 대상은 개발하고자 하는 전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학의 종합정보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일부 시스템, 예를 들어 종합정보 시스템의 학사 관리에서 성적 관리, 이렇게 이제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경계 부분을 보면요. 이제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만일 학사관리 애플리케이션이 이번 기능 점수 계산의 대상이라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인 인사관리, 회계관리는 이번 기능 점수 계산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번에 기능 점수를 계산하는 대상, 그러니까 범위를 정하는 건데 대상을 제외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외부 사용자를 구분해서 경계를 짓고 이 경계를 어플리케이션 경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경계를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부와 외부가 나눠지는 거고요. 자, 경계를 지을 때 주의할 점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이제 실제로 사용자 관점에서 어플리케이션의 경계를 구분해야 하고요. 개발자 관점에서 구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펑션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관점에서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개발자 관점에서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서버라든지 서버 비즈니스 로직 클라이언트 계층으로 구분하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플리케이션의 경계도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크거나 작으면 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경계 크기가 적당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대학의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인사회계 학사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경계로 하면 경계가 너무 커서 적절한 어플리케이션 경계보다 기능 점수가 과소하게 산출이 될 수가 있죠. 또 학사 업무를 학적, 수업, 교과 관리처럼 너무 작게 경계를 지으면 기능 점수가 과대하게 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경계를 지으면은
기능 점수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크게 하면은 경계를 너무 크게 하면은 기능 점수가 과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경계를 너무 크게 잡으면 기능 점수가 과소산출 될 수 있고요. 경계를 너무 작게 잡으면요. 기능 점수가 과대 산출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기능 점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내부 논리 파일의 개수와 외부 연계 파일의 개수를 계산해서 각각의 평균 복잡도, 가중치에 따라서 데이터 기능 점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외부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외부 출력이나 외부 조회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외부 입력은 이제 실제로 입력하는 거고요. 출력은 아웃풋 출력하는 거고요. 조회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연계 파일 부분도 이제 실제로 외부 연계 파일에서는 내부 논리 파일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외부 연계 파일에서 외부 입력이 될 수도 있고요. 외부의 시스템에서 외부 출력, 내부에서 외부 출력이 될 수 있고 외부 조회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가 사용자 관점에서 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부 논리 파일을 일단은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면요. 자, 대학의 종합정보 시스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학의 종합정보 시스템 개발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학생 기본정보, 그리고 학생 성적정보 데이터를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등록, 수정, 삭제, 조회를 하기 위한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데이터 모임인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은 기능 점수 측정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파일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시스템 내부에서 다루는 파일, 클래스 등도 해당이 되는 거죠. 이처럼 내부 논리 파일은 애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모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서술식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용자 등록, 수정, 삭제, 조회를 하기 위한 대상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모임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정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능 점수 측정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파일로 유지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그리고 시스템 내부에서 다루는 파일, 클래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모아놓은 것, 그리고 근본 프로젝트에서 생성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EIF라고 되어 있는데요. External Interface File.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 시스템 안에 있는 파일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파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학교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생각을 해보면 은행에서 관리를 등록금을 만약에 은행에서 관리를 하면은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학생 등록금 정보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즉 은행의 데이터베이스는 은행에서 관리하지만 학교에서 은행의 데이터베이스 학생 등록금 정보를 참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것이 외부 연계 파일이 되는 거죠. 외부 시스템을 연계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외부 연계 파일은 측정 대상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참조만 하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지되는 파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주민등록 관련된 정보를 뭐 조회한다. 그러면 이제 공공의 정보 시스템을 연계를 하는데요. 그런 게 이제 외부 연계 파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어떤 뭐 자기 아이디나 이런 걸 등록을 할 때, 특히 은행이나 이런 데 등록할 때 주민등록 정보를 주로 활용을 하는데 그런 파일들은 주로 외부 연계 파일이 많습니다. 주민등록 정보는
실제로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인증을 받을 때는 공공기관에 있는 그러한 파일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논리 파일이 아니고 다른 프로젝트에서 생성을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에서 관리하는 거를 참조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프로젝트에 생성하였으나 근본 프로젝트에서 참조하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기능 점수를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그 내부 논리 파일은 평균 복잡도가 7.5고 외부 연계 파일은 5.4기 때문에 여기에서 ILF 개수 곱하기 7.5 그리고 플러스 요게 조금 요게 잘못됐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EIF 개수 여기서도 곱하기 5.4죠.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 아주 크게 잘못됐는데요. 곱하기 5.4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교재는 126페이지인데요. 교재에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논리 파일의 평균 복잡도하고 그 다음에 외부 연계 파일의 평균 복잡도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이제 펑션 포인트에 데이터 기능 점수 계산하는 부분을 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트랜잭션 기능 점수 계산하는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펑션 포인트를 한 번에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번에 쭉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잭션의 기능 점수 계산을 보면은 트랜잭션 기능은 입력과 출력과 조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기능을 측정하는 외부 입력, 외부 출력, 외부 조회를 횟수를 세는 겁니다. 트랜지션 기능 점수는 외부 입력, 외부 출력, 외부 조회의 개수에다가 각각의 평균 복잡도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외부 입력이 뭔지 한번 볼게요. 외부 입력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등록하거나 수정, 삭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풋이나 업데이트나 딜리트, 즉 사용자나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나 제어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으로 논리 파일을 하나 이상 변경하거나 시스템 동작을 변경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 정보의 등록, 수정, 삭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제 외부 출력, 익스터널 아웃풋인데요. 이 부분은 학생의 학점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려면 각 과목 점수의 합을 구하여 순위를 매기고 학점을 부여해야 되죠. 이처럼 외부 출력은 계산하는 로직을 거쳐서 데이터나 제어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로직이 하나 이상 존재하며 그에 따른 파생 데이터도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학생의 학점 조회를 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external inquiry라고 해서 외부 조회. 요거는 이제 검색이나 조회는 로직이 필요 없고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그대로 표시만 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나 제어 정보를 단순히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출력과 외부 조회의 차이점은 외부 출력은 이제 수학적 계산이나 로직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외부 조회는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인콰이어리 해주는. 그래서 이제 학점 조회하고 정보 조회가 좀 다른 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익스터널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로직 자체에 계산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인콰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대로 뿌려주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기능의 예를 한번 좀 보면요. 학생정보 관리하고 비밀번호, 학생정보 관리와 비밀번호 관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은 학생정보 등록이다. 등록은 아까 얘기했던 EI. 수정이다. 수정은 아까 얘기했지만 EI. 등록, 수정, 삭제는 EI죠. 조회다. 학생 정보를 조회할 때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식이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조회를 하니까 EQ.
삭제를 한다 EI. 그리고 학점을 줘야 한다. 학점을 줘야 할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학생 정보를 불러와 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이제 계산식을 넣을 때는 EO.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조금 계산식에 집어넣을 때 EO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 정보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논리 파일이니까 ILF. 학생의 등록금 테이블. 이거는 이제 은행에 있는 테이블을 연계하니까 EIF. 그 다음에 비밀번호 관리는 비밀번호 조회를 하니까 EQ.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비밀번호 변경은 EI. 그러면 이제 여기에 트랜지션 기능 점수를 볼 때는 EI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곱하기 여기에 4.0. EO의 개수. EO는 하나 곱하기 5.2. EQ의 개수는 여기서 EQ가 하나, 둘, 3.9. 여기에다가 이제 외부 ILF, EIF잖아요. 그럼 ILF, EIF는 여기서 보면은 7.5와 5.4니까 ILF 한 개 7.5, EIF 한 개 5.4. 이 전체에 대한 트랜지션 기능 점수가 여기에 이제 합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펑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학생 관리의 펑션 포인트는 이제 이 전체 EI, EO, EQ에다가 ILF, EIF까지 합치면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초기에 이제 기능 점수만 이렇게 뽑아내면은 그때 나오는 건 뭐냐면은 미조정 기능 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미조정 기능 점수라는 거는 앞에서 구한 데이터 기능 점수와 트랜잭션 기능 점수를 합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ILF, EIF 한 개, 그래서 12.9, 그 다음에 EI, EO, EQ를 4개, 1개, 2개 해서 29. 그래서 전체가 합치면은 41.9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UFP라고 해서 Unadjusted Function Point. 데이터 기능 점수 플러스 트랜지션 기능 점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단순히 기능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정 전의 개발 원가를 따지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공 개발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보정 전 개발 점수는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능 점수에 대한 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51만 9,203원. 실제로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 산정 가이드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건데요. 개발 전체에 대한 기능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요 전체 합계를 분석을 0.19라고 하고요. 설계의 비중을 0.24, 구현의 비중을 0.32, 테스트의 비용을 0.25로 해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정 전의 개발 원가고요. 다음에 이제 규모에 대한 보정을 하는데요. 규모 값에 따라서 대규모는 복잡도가 증가가 되고 생산성이 하락이 되고 보정 개수를 높여서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에 대한 보정 점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능 점수에 따라서 기능 점수가 많이 나오면 대규모가 되고 좀 적게 나오면 소규모가 되겠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유형에 대한 보정 개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형에 따라서 복잡도가 달라서 생산성도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업무 처리용, 인사회계, 구비어, 영업 이러한 업무 처리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보정 개수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용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과학계산, 시뮬레이션, 스프레드시트, 통계, OR, CA 이런 거는 1.2예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용인데 그래픽, 영상, 음성, 멀티미디어 응용 분야, 지리정보 시스템, 교육, 오락 이런 거 1.3이고요. 지능정보용인데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전문가 시스템 1.7, 시스템용인데 운영체제, 언어 처리 프로그램, DBMS,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윈도우즈 시스템, 케이스, 유틸리티는 1.7이고요. 통신 제어용, 통신 프로토콜, 에뮬레이션, 교환기 소프트웨어, GPS 이거는 1.9고요. 공정 제어용인데 생산 관리, 캠, 심, 기기 제어, 로봇 제어, 실시간, 내장형 소프트웨어는 2.0이고요. 그 다음에 지휘 통제용으로 군, 경찰 등의 장비, 인력의 지휘 통제를 요하는 소프트웨어는 2.2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보정 개수인데요. 언어에 따라서 생산성도 달라지므로 개발 언어에 따른 보정 개수가 적용이 됩니다. 언어 보정 개수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어셈블리어나 기계어 자연어는 1.9, 그리고 코볼 포트란 파스칼은 1.0, 그리고 델파이 HTML 파워 빌더 비주얼 베이직 0.8, 엑셀 스프레드시트는 0.6. 그래서 이제 언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C++, C# 자바는 1.2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는 IFPUG에 이제 국제 이 펑션 포인트 협회 쪽에서 정한 걸 기반으로 이제 국내에 맞게 적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품질 특성에 대한 보정 개수인데요. 분산 처리 부분에서 영향도를 가지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구성 요소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정도에 따라서 분산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아니면 클라이언트 서버 및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분산 처리와 자료 전송이 온라인으로 수행된다. 그럼 1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상의 처리 기능이 복수개의 서버 또는 프로세스에서 동적으로 상호 수행된다. 2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가 많이 쓰이는데 좀 복잡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도 많이 가져가죠. 다음에 성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응답 시간 또한 처리율에 대한 사용자 요구 수준이죠. 응답 시간이나 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활동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성능이 제공된다. 그러면은 0이에요. 근데 응답 시간 또는 처리율, 이 피크타임 또는 업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뭐 금융권이나 이런 데 매우 중요하죠. 연동 시스템의 처리 마감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 요 1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제한을 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성능 분석이 요구되거나 설계 개발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 도구가 사용된다. 실제로 이제 이런 성능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은 우리가 돈과 관련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요즘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비즈니스라는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도 성능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신뢰성, 장애 시에 이제 미치는 영향의 정도인데요.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신뢰성이 제공되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고장 시 쉽게 복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약간 불편한 손실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장 시 복구가 어려우며 재정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나 인명피해 위험이 있다. 이런 거 2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금융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2가 될 거고, 뭐 학교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시스템은 약간은 조금 불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돼서 한 1 정도로 잡아야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다중 사이트인데요. 상이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환경을 지원하도록 개발되는 정도. 복잡도가 높은 부분인데요. 설계 단계에서 하나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고려된다. 그럼 재료고요. 애플리케이션이 동일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 하에서만 운용되도록 설계가 됐다. 그럼 요거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고려되고 애플리케이션이 유사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 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된다면 1이 되는 거고요. 설계 단계에서 하나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고려되고 애플리케이션 상이한 하드웨어 또는 그러니까 상이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되는 경우에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품질에 대한 특성 보정 개수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보정 후의 개발 원가를 보면은 보정 전의 개발 원가 곱하기 규모 보정 개수, 애플리케이션 보정 개수, 언어 보정 개수, 그리고 품질 특성에 대한 보정 개수를 이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쪽에서 예를 좀 가지고 기능 전수 계산을 조금 더 해보면요. 규모 보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해보면은 일단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학적이나 이제 뭐 예를 들어 학적의 세부 기능이 이렇게 돼 있고 교육 과정, 수업 관리, 수강 관리, 성적 관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사용자 관리, 교수 정보 관리, 학생 정보 관리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요걸 가지고 점수를 매길 때 데이터 기능이 이렇게 학적과 관련된 거 IRF 5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37.5고요. 그 다음에 EIF에서 2개 해서 5.4가 되면 10.8. EI는 여기에 앞쪽에 있는 것 같고 요걸 계산을 한 건데요. EI는 이렇게 했을 때 18개가 되고 그 다음에 4.0, 72. 자, 이게 왜 개수가 18개인지 보시면 여기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2개, 2개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얘는 왜 18개냐? 합격자료 등록 수정 작대 3개, 요거 3개, 6개, 3개, 9개, 3개, 12개, 3개, 15개, 3개, 18개. 그쵸? 그 다음에 E5는 동일 과목 조회, 성적 조회. 그래서 2개. EQ는 자료 조회, 교육과정 조회, 개설 강좌, 수강 과목 조회, 시간표 조회, 교수 정보 조회, 학생 정보 7개. 얘를 곱해가지고 가지 평균 과정식 곱해서 나온 게 이거고요. 기능 점수의 합이 158이죠. 그래서 보정전의 개발 원가는 앞쪽에서 봤듯이 519203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보정 개수인데 규모를 보정하는 부분이 있죠. 규모 보정은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규모 보정을 보면은 여기에 그 부분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규모 보정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규모 보정 개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기능 점수가 기능 점수 300 이하다. 기능 점수가 300 이하. 그러면 얘는 0.65예요. 0.65고 그리고 기능 점수가 300 이상이다. 300 이상 이상이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0.108 곱하기 요게 좀 애매하지만요. 자연 로그에 로그 2 로그 2의 기능 점수 여기에다가 플러스 0.229죠. 0.2229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요게 이제 자연 로그인데 로그 2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일러 상수라고 해서 이 이꼬르 2.718, 28, 18, 28 이렇게 나가는 게 있죠. 그래서 요 2는 그 로그 2 자연 로그 ln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능 점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제 규모 보정이 300 이하니까 0.65 맞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유형 보정은 실제로 얘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유형 보정할 때 1.0을 준 거는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유형 보정할 때는 이러한 형태의 학사 업무니까 이렇게 업무 처리용이라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언어 보정은 0.8이라고 했던 거는 언어 보정은 얘는 이제 이쪽에 있는 HTML이나 뭐 이런 JSP나 이런 걸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다음에 품질 특성 보정은 이게 이제 좀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품질 특성 보정은 여기서 이제 1로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보정 후 개발 원가를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요. 자, 요 부분들은 제가 이제 펑션 포인트 실제로 잡은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펑션 포인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전에 예고를 드린 대로 실제로 제가 이제 베트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그러한 이제 3년짜리 프로젝트 내용의 펑션 포인트 잡은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표준 내용들을 좀 잡은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이걸 잡으면서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인 ISO IC의 20926을 기반으로 한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좀 전에 나온 대로 ILF, EIF, EI, EO, EQ 이게 그런데 앞쪽에서 제가 설명한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기준하고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표준 기반으로 잡은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쪽이 뭐냐면은 이 펑션의 네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제로 이제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부분들을 이렇게 잡고 실제로 이러한 형태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서브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렇게 인월드 인베스트먼트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메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이러한 시스템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웃월드 인베스트먼트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 매니지먼트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NIS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매니지먼트가 있고, 다음에 레폴팅 시스템 업그레이딩, 그리고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 그 다음에 인베스터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내셔널 포린 인베스트먼트 포탈, 그리고 시스템 인터페이스 임프루먼트 이러한 형태로 지금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이 좀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펑션까지 나왔죠. 이 펑션 네임이죠. 펑션 포인트니까 펑션 기반으로 나와야 되고 이 펑션이 디스크립션 펑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보이는 트랜지셔널 펑셔널 카운트를 하는데 EI, EO, EQ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 다음에 ILF, EIF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실제로 여기 아래쪽에 쭉 봤을 때 실제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카운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업무 중에서 EI는 101개, EO는 151개, EQ는 156개, ILF는 87, EIF는 10개.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요 개수가 있잖아요. 요 개수를 가지고 여기에서 앞쪽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평균이 7.5, 5.4, 4.0, 5.2, 3.9죠. 요거는 글로벌 스탠다드 똑같아요. 7.5, 5.4, 4.0, 5.2, 3.9. 그래서 여기 7.5 곱하기 예. ILF니까 7.5 곱하기 예. 해서 652.5. 그 다음에 EIF는 5.4 곱하기 10개. 54 맞죠? EI 4.0 곱하기 101개. 404고요. EO 5.2 곱하기 151개. 785점이고요. EQ 3.9 곱하기 156개. 그래서 608.4. 요 합이 FP 토탈. 그래서 오토매틱 캘큘레이션. 이게 아까 얘기한 우리가 UFP, Unadjusted Function Point.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조정하지 않은 펑션 포인트, 순수한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가지고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하냐.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2504.1이잖아요. 2504.1을 가지고 요거는 제가 맨먼스를 아까 중간에 우리가 맨먼스를 배워서 추정을 한 건데요. 요 비중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ISBSG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인터내셔널 소프트웨어 벤치마킹 스탠다드 그룹이 전 세계 79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작성한 평균 기능 점수 49점 이제 평균 기능 점수를 본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국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전체적 생산성이 1인당 월평균 기능 점수 18.15인데요. 글로벌 평균 점수는 49.5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내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제 우리가 맨먼스를 산정을 할 때 137.97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찾으면은 50.59 맨먼스 이 정도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기능 점수당 단가를 우리가 이렇게 매겼잖아요. 그래서 분석, 설계, 구현, 시험하고 여기서 51920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실제로 요게 이제 보정 전에 금액인데 요거는 별로 계산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정 개수를 잡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2504.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잘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요 규모 보정을 할 때 0.6이라고 했고 여기에 기능점수 300 이상일 때는 0.108 곱하기 자연 로그 기능점수 0.2 더하기 0.229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 거죠. 실제로 기능점수가 우리가 300 이상이니까 얘 규모 보정 개수는 0.108 곱하기 로그 2의 기능점수 플러스 0.22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얘를 보정했더니 얘가 규모 보정이 1.068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복잡도가 이제 규모 보정이 클수록 복잡도가 높아지니까요.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유형의 보정 개수를 보면요. 여기서 이제 이러한 형태에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인사, 회계, 급여, 영업 등 경영 관리 및 업무 처리용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얘는 요걸 100%로 받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받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쪽에 베트남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업무 처리용 시스템, 공공기관용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요. 다음에는 언어의 보정 개수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개발할 언어들이 자바 부분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바로 90%. 그래서 여기에 90% 비율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90%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HTML이라든지 아니면 JSP, PHP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10%로 봐서 보정 개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음에 이제 품질 속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길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실제로 여기에 분산 처리 부분도 이렇게 적용 영역도 더하고요. 성능도 이렇게 더하고 신뢰성 여기서 분산 처리는 1번이고 성능은 2번 그리고 신뢰성은 2번 그 다음에 다중 사이트 2번 이렇게 해서 전체 합이 1, 2, 2, 7이잖아요. 요거를 4로 요거를 갖다가 품질 특성 및 적용 보정 개수가 되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은 0.025 곱하기 I58 더하기 1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품질 수성은 여기에 있는 합을 더해서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0.02 곱하기 I58 요 7 더하 0.02 곱하기 7 더하기 1로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품질 숙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품질 및 특성 보정 개수는 0.025 곱하기 총 영양도 더하기 1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1750이 나온 거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정 후의 개발 원가를 산정을 하는데요. 보정 후의 개발 원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능 점수 단가가 나오고 여기에서 보정 전 그러니까 보정 전의 단가를 이렇게 낼 수가 있고요. 13억 정도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품질 특성을 보정을 하니까 보정 후의 개발 원가는 이렇게 17억 8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음에 이러한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적 개발비 산정을 할 때는 요거 이제 국내의 표준인데 소프트웨어 산업의 표준인데 보통 이윤을 매기는데 이걸 10%에서 25% 이렇게 매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 공공기관은 10% 이율을 매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윤율 10%를 적용을 해가지고 요 금액을 구하고요. 개발비 산정 총액은 요
17억 8천에서 이윤을 더하는 거죠. 그럼 19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19억 5,800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요거 더하기 요걸 하면은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부가세를 10%를 붙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럼 21억 5,400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게 실제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이 이렇게 본 거고요. 제가 이제 요게 해외 쪽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해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윤 부분을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제가 국내에 있는 정부기관에다 제시를 한 건데요. 해외 사업의 리스크 보정률을 해가지고 30%로 이렇게 잡으면은 25억 4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까 보시면은 국내 기준으로 따지면은 실제로 금액이 21억이 나왔는데 요게 해외 사업 보정을 하면 25, 한 4억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똑같은 펑션 포인트의 포인트는 똑같아요. 2,500 4.1로 똑같은데 이러한 형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보면은 이러한 형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음, 여기에 있는 영양도 부분들은 요걸 여기에 있는 총영양도를 더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펑션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학습을 했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를 한 거니까 이걸 잘 보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프로젝트에서 적용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잘 보세요.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쭉쭉 흘러내리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부분들도 실제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조금 작게 보이긴 하지만 어떤 형태로 캘큘레이션이 됐는지 요게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아래쪽은 다 똑같은 형태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색깔을 나누는 거는 서브 시스템 형태로 나누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작업을 했는데요. 펑션 포인트에 대한 그러한 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